2008년 12월 29일 중국 상하이시 숭장구 황푸강의 숨은 관측소. 이날 이곳에서 일하던 당직 직원은 순찰하던 중 고모를 수거해 가는 노인과 마주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다가와 다리 아래쪽에서 시체를 봤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아니면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체를 봤다면 그냥 피해가면 되잖아 라고 말했고, 노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관측소 옆으로 노인이 봤다는 시체가 떠내려왔죠. 강둑 측면의 돌들 사이에 걸려있던 여성의 시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녀의 몸을 묶고 있는 컴퓨터 랜선을 발견했습니다. 1m 정도 길이의 선으로 양쪽 무릎과 허벅지가 휘감겨 있던 그녀는 사망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략 2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부검 결과 사망한 지 2~30일 정도 지난 것으로 판명된 그녀의 호흡기에서는 황푸강의 모래와 진흙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살해된 뒤 강에 유기된 것이라면 이렇게 호흡기에 모래와 진흙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익사자들의 증상과 같았기에 대부분의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랜선을 몸에 감은 것도 직접 할 수 있었고 손과 발이 따로 묶이지 않았기에 절대 떠오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스스로 몸에 감은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30년 동안 부검실에서 일한 경험 많은 한 법의학자는 많은 검토 끝에 그녀의 죽음이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법의학자들이 지적한 몸에 남은 익사 흔적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황푸강은 크고 물도 깊어서 그녀가 강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과정에서 수압 때문에 강물의 모래와 진흙이 호흡기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 이론에 따라 호흡기에 모래와 진흙이 있다고 해서 익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검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그녀의 신원을 알기 위해 최근 상하이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지역에 대량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원을 증명할 만한 물건이 아직 강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 황푸강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법의학자는 그녀의 몸에서 가슴 보형물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의 신원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보형물 뒤에는 영어와 숫자로 구성된 고유 코드가 새겨져 있었기에 그녀가 가슴 성형을 한 병원만 찾으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슴 보형물은 미국의 한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졌고 상하이에 대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경찰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품의 코드와 판매처를 모두 기록해뒀기에 경찰은 보형물이 판매된 병원을 알아낼 수 있었죠. 피해자가 사용한 보형물이 비싼 것이다 보니 중국에서 겨우 6개만 팔려 금방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상하이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2006년 5월 15일에 황희화라는 여성이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신분 정보를 토대로 그녀의 주소, 연락처, 가족을 알아냈고 그들을 통해 발견된 시체가 그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인에 따르면 원래 연락이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해 실종을 늦게 알았고 실종 며칠 뒤인 2008년 12월 10일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병원 기록을 통해 그녀가 수술할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자오 웨이밍이라는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찾아낸 경찰은 그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운 좋게도 상하이에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가 2명밖에 없었는데 병원 의사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1명을 지목했습니다. 황희화의 가슴에 넣은 보형물이 비싸다 보니 의사의 기억에 그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40살의 자오웨이밍을 소환해 신문했고 2009년 1월 3일 결국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이 있던 그는 20살인 그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 돈 많은 사업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2005년 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한 유흥업소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둘은 곧 육체적 관계를 가졌고 얼마 뒤 그는 그녀를 상하이로 데려와 집을 장만해주고 용돈을 주는 일명 스폰이라 불리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했고 그녀는 나의 욕망을 풀어주었다. 이런 생활은 2년 넘게 지속됐고 그는 가정에 충실했기에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가 그를 남자친구처럼 대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아내와 이혼하라고 다그쳤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자오에이밍은 더 이상의 관계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2008년 7월 그는 그녀에게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녀는 화를 내더니 발코니로 갔습니다. 그녀는 후회하고 살아가라며 뛰었지만 3층이라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척추골절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08년 12월 4일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가 관계를 끝내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또 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를 냈고 당신 아내랑 가족, 회사에 다 알릴 거야 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달려들어 전화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몸싸움 중 그녀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죠. 그녀가 깨어나면 자기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는 기절한 그녀의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아 살해했습니다. 그는 랜선으로 그녀를 묶은 뒤 집 차고에 숨겨두고 상황을 살폈고 며칠 뒤 집에서 좀 떨어진 슈저우구의 강 상류에 유기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발견된다고 해도 경찰이 상하이까지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늘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유기된 그녀는 상하이의 황푸강까지 흘러왔고 자오에이밍이 선물로 해준 성형, 그녀의 가슴에 넣은 보형물로 인해 경찰은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작은 동력선이 강에 담가둔 포대에 그녀가 끌려 상하이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 당시 자오웨이밍은 무릎 꿇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교사직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지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내와 딸의 미래이다. 딸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지, 아내가 가정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했던 자오에이밍. 사건은 해결됐고 나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